안녕하십니까. 오늘 NPL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드릴 HS NPL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현석입니다. 먼저 NPL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비즈니스의 개요, 발생 요인, 거래 구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L 경매 비즈니스 왜 해야 하는가? 중기 이코노미 기업 지원단의 기업 컨설팅 수준은 국내 최고입니다. 시장에는 비슷한 아이템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이 많아 고객이 직접 컨설팅을 받지 않고는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죠. 차별화된 고객 공략의 아이템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고객들에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분야가 자산 증식입니다. 자산 증식에는 크게 주식, 부동산, 코인, 펀드 등이 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기 아이템으로는 큰 메리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NPL 경매 컨설팅은 대법원 부동산 경매를 기본으로 하며 전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 문건이 이에 해당되며 경매에 나온 부동산, 상가, 빌딩, 공장, 토지 등 금융권 1순위 근저당을 경매 입찰에 앞서 무선 매입하며 1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으므로 우월적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NPL은 부실이 발생한 채권을 매입하기에 기본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입하며 1금융권의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기에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PL은 금융감독원 허가법인인 자산유동화 기업만이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일반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 NPL의 개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L이란 Non-Performing Loan, 쉽게 얘기해서 론은 대출이죠. Performing Loan, Performing Loan이라 하면 움직이는 론, 살아있는 론, 대출 이자가 잘 들어오는 정상적인 대출을 퍼포밍 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논 퍼포밍 론은 거꾸로 활동하지 않는 대출, 즉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실이 난 대출을 말하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여신을 말합니다. 부실이 발생되었으니까 부실 채권, 무수익 여신을 뜻합니다. NPL은 금융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NPL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국토부가 아닙니다. 리츠 아시죠? 리츠펀드.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만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NPL 채권은 금감원에서 허가받은 자산유동화 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채권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도 채권 매입이 가능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말들도 들어보셨겠지만 2016년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이제는 금감원에 허가받은 법인만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NPL의 유통은 은행들이 분기별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한 공개 입찰로 매각합니다. 연체가 되어서 부실이 발생한 채권이기에 당연히 할인된 금액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러기에 매 분기별 부실이 난 채권들이 항상 입찰을 통해서 시장으로 나오며 법원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NPL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은행에서 개인과 법인에게 저당, 근저당 대출 이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는 저희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에 저희와 전혀 관계없이 이 채권을 5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이자가 잘 들어오는 대출을 정상채권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연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채권들을 요주의 채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어서 기본적인 연체 중
담보가 있지만 3개월이 90일이 경과한 채권들은 고정여신이라고 그러고요. 담보가 없거나 원금 일부가 회수 불가한 상태가 되면 회수 의문 채권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 처리 여신을 추정 손실이라고 부르며 고정 여신부터 추정 손실까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저희는 NPL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PL이 어떻게 발생되며 왜 매각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부실이 발생한 금액만큼 자기 자본 계정에서 대손 충당금을 가져와서 적립해야 합니다. 즉,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되죠. 자기 자본만큼 대손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만큼 NPL을 매각하여서 BIS 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상채권이나 요주의 채권들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고정여신, 회수 의문, 추정 손실에 들어가는 채권들은 90일이 경과한 채권이기 때문에 NPL로 분류되어 BIS 비율의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즉, 고정여신,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의 채권에 대한 금액만큼 은행은 자기 자본 계정에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금액 자체도 부실이 났지만 자기 자본 계정에서 또다시 금액을 가져와서 충당하여야 되기 때문에 2배로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 채권을 매각하여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NPL 매각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금 10억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채권 재고 금액인 120%를 아파트 등기부에 건저당 설정을 하게 되겠죠. 금액은 12억이고요. 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잘 상환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90일 이상 연체가 된다면 은행은 그때 즉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겠지만 은행은 대출 원금 손실이 10억이 발생이 되고 이 채권이 90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서 다시 10억을 가져와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금 10억도 못 받은 것도 손실이 났는데 자기 자본까지 10억을 가져왔으니 20억의 손실이 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은 자동적으로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 자기 자본 계정에서 들어온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NPL 채권을 매각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NPL의 거래 구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부실 채권을 매각하지 않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은행의 신용도도 하락하게 되고요. 달러 차익과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이 약화되고 파산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은행은 분기별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부실 채권을 입찰 매각하게 됩니다. 입찰 매각은 일반 기업이나 일반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캔코나 유안코, KB, 대신 AMC 같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 자산관리회사는 공매나 경매, 매매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해소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NPL을 처음 접한 건 언제일까요? 국가부도의 달이라는 영화, 김혜수 씨가 주연한 영화죠. 97년 IMF 때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쯤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1% 남짓이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에 55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은행의 구조조정을 조기 단행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BIS 비율을 국제은행 기준인 8%로 맞춰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조치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저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IMF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부신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하게 되고 한국성업공사, 지금 캠코의 전신이죠. 성업공사를 통해서 NPL을 담아내지만 성업공사도 그 많은 부실채권을 소화할 수 없었고 결국 우리 정부는 IMF에 SOS를 요청합니다. 이때 IMF는 우리나라에게 외장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참여해서 말도 많았던 론스타 등 수많은 외자계 기관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부동산과 자산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때 테헤란노의 빌딩들을 거의 반값에 쓸어 담다시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IMF 사태를 경험해 봤기에 몇 년만 지나면 부동산의 가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IMF 금융위기를 넘기고 나서 우리 정부가 판단해 보니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해외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에게 넘기는 것은 국부유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 이후로 정부는 국내 토종금융사들에게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지금의 유안코, 캠코, 대신 AMC 등 국내의 거의 대부분 금융사들이 자산관리회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있었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때는 외장의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올 필요가 없이 국내 자산관리회사들이 모두 소화할 수 있었고 국가의 국부유출을 막고자 시작했던 부실채권 자산관리회사들이 또 다른 금융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부실채권 금융상품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가 실제 NPL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실거래가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가 은행 대출 60%의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억의 대출을 일으키면 은행은 저 아파트에 채권 최고금액 120%의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빌린 돈은 6억이지만 은행은 만일의 대출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을 계산해서 미리 20%를 업해서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120%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권 최고금액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잘 갚아 나가면 상관없지만 만일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게 되면 은행은 즉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 경매 접수에서 개시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자기 자본 계정에서 대손 충당을 해야 되고 BIS,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 아파트 채권을 풀에 담아서 분기별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HSNPL 인베스트먼트가 저 채권을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가나 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20-30% 넘는 경우도 많지만 저 물건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10%만 할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5억 4천만 원에 저희 HSNPL이 채권을 매입했고요. 채권을 매입하고 나면 등기부상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순위 근저당의 채권 금액이나 권리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권리를 저희 HSNPL이 넘겨받았기에 등기부 등본상에는 채권자 변경이 일어나겠죠. 보통 경매는 법사가라고 해서
감정가에서 1차 경매가 시작됩니다. 아파트는 보통 실거래가가 거의 감정가이기 때문에 10억 원의 경매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차에는 아무도 낙찰받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네요. 일반 거래로도 살 수 있는 금액이니 보통 1차에서는 유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2차 경매에서는 20% 할인을 하여 8억 원에 진행이 되겠죠. 보통 서울이나 광역시들은 한 번 유찰에 20% 정도 떨어지고 경기도나 일반 지방 쪽은 한 번 유찰에 30%씩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20%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2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차하여 2차 금액인 8억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치르고 나면 법원에서는 저희 회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배당받아 가세요 라고 말이죠. 그럼 저희 회사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맞습니다. 1억 8천만 원입니다. 저희는 배당받을 권리가 채권 최고 금액인 7억 2천만 원인 부실채권을 5억 4천만 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상기 물건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입지가 좋지 않거나 또는 도로를 끼고 있어서 소음들의 문제로 2차에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3차에는 다시 20%가 내려가서 6억 4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목표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럴 때 저희 회사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1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응찰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방어 입찰인데요. 저희는 정의가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 금액인 7억 2천만 원까지 응찰하여 저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 비용은 들어가지만 저희는 감정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4천만 원에 취득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구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NPL 경매의 힘이고 일반 부동산 거래나 일반 경매와는 다르게 1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경매를 진행할 수도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자 제한법이 생겨서 연체 이자를 쌓는 것이 예전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NPL을 이용한 경매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우월한 낙찰을 실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익을 내는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기에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은 있었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3차까지 유찰이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물건은 금융기관이 채권보다는 경매로 채권 회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법원 경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원활하게 대출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며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시를 통해서 NPL 거래 방식을 설명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실제 NPL 경매 사례와 장단점, 저희 PE님들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NPL 경매 비즈니스가 향후 여러분들의 좋은 비즈니스 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